북한 최고 권력의 핵심 김정은의 돈을 관리하던 39호실 최고위 간부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평양 150평 최고급 아파트, 벤츠 승용차, 특권층의 삶을 모두 포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고 15년간 자신이 관리하던 그 돈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과연 무엇이 북한 최고 엘리트를 목숨 건 탈출로 내몰았는지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9살의 김성호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실 해외자금 담당 부부장이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중국에 숨겨둔 달러, 해외 부동산 명의를 15년 동안 관리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클릭 한 번이면 수백만 달러가 움직였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평양 중심구역 150평 아파트에서 살았고 거실 창문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벤츠로 출근했고 주말이면 대동강변 별장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 순이와 두 아이 15살 지은이와 11살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했을까요? 저는 22년 6월 함경북도 화성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특별계좌 실사 명령이 떨어졌던 것이죠. 수용소에서 몰수한 재산을 확인하는 업무였습니다. 15년간 숫자로만 보던 곳을 처음으로 직접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철조망과 감시탑이 둘러싼 그곳에서 뼈만 남은 사람들이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생기라고는 없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사람이라 부르기 힘든 모습들이었습니다. 회계실로 안내받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를 열자 펼쳐진 페이지에는 금리 23돈, 은반지 15개, 시계 8개, 목걸이 12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제 계좌로 입금 보고되던 바로 그 숫자들이었습니다. 창고로 가서 실물 확인을 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누군가의 결혼 반지, 어머니에게 받았을 목걸이, 아버지의 시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간 관리하던 그 돈이 바로 이 사람들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광장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했다는 20대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흙바닥에 스며들었지만 사람들은 무표정했습니다. 익숙한 광경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이로 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걷는 7살쯤 되는 아이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에 누더기를 걸친 채 방금 총살당한 시신 앞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조부가 반역자입니다. 3대가 처벌받는 겁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토했습니다. 한 달 전 일이 떠올라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 지은이가 만수대 예술단 후보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교장은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조 예비 명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5년 전에 저의 부서 김 과장의 딸이 선발되어 갔습니다. 그 아이가 2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또 박 부장의 조카는 거부했습니다. 그 후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수용소에서 본 그 어린아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딸이 거부하면 저 아이처럼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순응하면 기쁨조로 끌려가서 폐인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제 딸의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저는 39호실 해외자금 담당 부부장이었고 북한 최고 권력 핵심에 있었지만 이 일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수용소에서 돌아온 뒤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벤츠로 출근했습니다. 평양 거리를 달리는 승용차 자체가 드문데 벤츠는 더욱 그랬습니다. 신호등마다 교통보안원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당 청사 지하 3층,
외부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에 39호실로 출근했죠. 컴퓨터 모니터에는 해외 계좌 숫자들이 떴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클릭 한 번이면 수백만 달러가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특수상점에 들렀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출입조차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중국산 과일, 일본 과자, 독일 초콜릿, 달러로 계산하여 구입했으며 원화는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대동강변 특각으로 갔습니다. 당 간부들에게만 배정되는 별장이었는데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이가 피아노를 쳤고 민준이는 강가를 뛰어다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2022년 1월 중국 단둥 출장길이 있었습니다. 비자금 계좌 점검차 갔던 길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던 밤 골목에서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누군가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30대 부부와 어린 자녀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탈북자 가족이었고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출장을 함께 온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런 놈들은 바로 총살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들도 살아보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후 얼마 되지 않아 제 인생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다니는 평양예술중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실로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업무 중이었지만 바로 달려갔습니다. 교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동무. 따님이 만수대예술단 후보로 선발되었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겉으로는 국가 최고 예술단체였습니다. 하지만 39호실에 있으면 다 압니다. 그곳 일부가 기쁨조로 차출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정은을 위해 노래와 춤을 추는 여성들.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거부하는 순간 반역자 가족이 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순이에게 말했고 아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수관 현악단 출신이었으니까요. 선배들 중 일부가 그곳으로 갔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집안에도 도청장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그곳에 보낼 순 없어요.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보내면 딸이 폐인이 됩니다. 거부하면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갑니다. 북한 최고 권력 핵심에 있었지만 제 딸 하나 지킬 수 없는 제 처지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출장차 갔던 정치범 수용소에서 본 장면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된 겁니다. 수용소에서 돌아온 뒤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어린아이가 보였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걷던 그 앙상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출근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에 뜨는 계좌 숫자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결심은 섰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39호실 담당 부부장이 사라지면 온 나라가 뒤집힙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보위부가 총동원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승인받은 중국 단둥 정기 출장 일정이 떠올랐습니다. 비자금 계좌 점검 업무로 1년에 4-4번 가는 일이었습니다. 순이와 매일 밤 속삭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에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출장을 이용하되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 동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4월에 신청서를 올렸습니다. 휴가 겸 출장이라는 사유로 가족 동반을 요청했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제대로 된 휴가를 쓰지 않은 충성도 높은 간부였기에 4월 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딸이 만수대 예술단 후보로 선발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9월 출장 일정을 재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끝이었습니다.
상급 부서를 직접 찾아가 부장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딸이 9월 25일 정식 소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가족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딸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15년간 충성했는데 이 작은 소원마저 거절하시겠냐고 호소했습니다. 저의 절실한 마음이 통했는지 며칠 뒤 재승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단 9월 17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소집일 일주일 전까지는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은 계산했을 것입니다. 2박 3일 중국 여행에 불과하고 어차피 10일 뒤면 딸은 평양으로 소집되니 39호실 간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갈 리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방심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자금 확보였습니다. 해외 계좌를 다루는 사람이 저였기에 중국 단둥 비자금 계좌의 출장 경비 명목으로 조금씩 돈을 옮겼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움직이면 의심받기 때문에 석 달에 걸쳐 조금씩 5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집에 있던 순이의 금목걸이와 금반지, 특수상점에서 산 명품 가방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일은 브로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7월 출장 때 10년 넘게 거래해온 단둥 조선족 사업가를 만나 술자리에서 취한 척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한국까지 보낼 방법이 있느냐고, 일가족 넷이라고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그가 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단둥에서 선양으로, 선양에서 베이징으로, 베이징 한국 대사관 담장을 넘는 대담한 탈불 루트를 설명해 줬습니다. 9월 중순 출장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도 완벽하게 위장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채우고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두고 거실에 신문을 펼쳐놓아 이틀 뒤 돌아올 사람처럼 꾸몄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중국 여행 간다고만 했습니다. 11살 아이는 신나했습니다. 하지만 15살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눈치가 빨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짐도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작은 가방 하나씩만 챙겨야 했습니다. 2박 3일 출장 짐처럼 여권, 현금, 약간의 옷만 넣었습니다. 9월 10일 새벽 출발 닷새 전에 마지막 작별을 하러 만경대 부모님 산소로 갔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 꿇고 불효를 용서치 말라고 빌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난다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하지만 딸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평양 거리를 걸으며 대동강 다리와 주체사상탑, 모란봉을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풍경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전날입니다. 민준이는 중국 간다고 비행기 탄다고 신나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순이와 어둠 속에서 손을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 순이는 무섭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딸을 그곳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정기 출장 일정대로 순안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창밖을 신나게 바라보는 동안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고 순이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39호실 간부 신분증을 보이자 형식적인 검사만 받았습니다. 정기 출장이었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의주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 이륙하자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부모님이 묻힌 땅이었습니다. 순이의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9월 17일 복귀 기한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중국 단둥, 압록강철교를 건너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출장이었기에 세관 통과는 수월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고 내일 회의 일정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호텔 식당에서 가족과 식사를 하며 평범한 출장객처럼 행동했습니다. 일부러 CCTV에 찍히도록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민준이가 중국 음식이 맛있다고 좋아하는 동안 지은이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불과 텔레비전을 켜고 밤 10시까지 기다렸습니다. 10시 정각,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불과 텔레비전은 켜둔 채로 두고 복도는 CCTV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으로 나가 지하주차장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 검은색 승합차가 불을 끈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재빨리 타자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북한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차는 불을 끈 채 뒷골목으로 빠져나가 도시를 벗어나 어두운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앞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브로커가 욕을 하며 평소에는 없는 검문소라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절대 쳐다보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차가 천천히 검문소에 다가가자 중국 공안이 손전등을 들고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브로커가 창문을 내리고 조선족이라고, 친척집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공안이 손전등을 차 안으로 비추며 우리를 하나씩 훑었습니다.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고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공안이 뒷문을 열라고 했을 때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전등 빛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민준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공안이 가까이 다가와 민준이에게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중국어를 모릅니다. 순이가 빠르게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연을 많이 다녔던 은하수관 현악단 출신인 순이는 중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공안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순이를, 저를, 아이들을 차례로 쳐다보며 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브로커가 담배를 꺼내 공안에게 건넸습니다. 담배 안에는 돈이 접혀 있었습니다. 공안이 담배를 받고 잠시 망설이더니 손전등을 끄고 뒤로 물러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차가 출발해 검문소를 벗어나자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순이가 작게 흐느끼자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1시간을 더 달려 불이 꺼진 외진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자 조선족 할머니가 우리를 창문도 없는 좁은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4명이 겨우 누울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사흘 있다가 선양으로 간다고 말하며 나가자 문이 닫혔고 칠흑 같은 어둠만 남았습니다. 민준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이가 아들을 안았고 지은이도 조용히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밤을 보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가 급히 올라와 떨리는 목소리로 큰일 났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우리가 사라진 것이 발각되었고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연락해 단둥 전역에 수배령이 내려졌으며 조선족 마을을 집집이 수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는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져온 작은 화물 트럭 뒷칸에는 채소 상자들이 가득했고 그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재빨리 트럭에 올라 상자들 사이로 몸을 밀어넣자 할아버지가 위에 더 많은 상자를 쌓고 천막을 덮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며 덜컹거리자 상자들이 흔들렸고 몸이 짓눌렸습니다. 민준이가 참얼미로 신음했지만 순이가 아들 입을 막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트럭이 급정거했습니다. 밖에서 중국어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트럭 주위를 돌며 트럭을 두드리고 천막을 흔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천막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며 상자 하나가 들려졌습니다. 또 하나가 들려졌습니다. 마지막 천막이 들려지면 우리는 이제 끝장입니다. 지은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고 순이가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채소가 상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왜 일인지 상자를 다시 내려놓고 천막을 덮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2시간쯤 더 갔을 때 트럭이 멈추고 천막이 걷히며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선양이라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선양 조선족 마을의 낡은 건물 골목에서 할아버지가 우리를 한 집 앞에 세웠습니다.
2층 작은 셋방으로 방 2개와 공동 부엌이 전부였고 창문도 작았습니다. 평양 아파트가 150평이었다면 이곳은 그것의 10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불법 체류자였기에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아이들은 학교는커녕 문 밖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평양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강가를 뛰어다니던 11살 아이가 작은 방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말수가 줄었으며 하루 종일 구석에 앉아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가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학교 가는 중국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평양예술중학교에서 피아노 치던 손가락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공동 부엌에서 다른 세 가구와 함께 써야 했기에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돈도 문제였습니다. 가져온 5만 달러가 매달 집세 500달러, 음식값, 브로커 추가 비용으로 한 달에 1000달러가 넘게 나가며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이대로면 1년도 못 버팁니다. 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중국 공안 단속이 주로 밤에 이루어졌기에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었고 발소리만 나도 깼으며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온 가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 복도에서 비명과 발소리, 중국어 고함과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울부짖고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옆집이었습니다. 우리는 벽에 붙어 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우리 집 문 앞까지 와서 멈췄고 문 손잡이가 흔들렸습니다.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고 아이들이 떨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멀어지며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차 문 닫는 소리,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 나가보니 옆집 문이 열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부와 아이 둘로 이루어진 탈북자, 가족으로 우리 가족의 처지와 똑같았습니다. 어젯밤 끌려간 그 가족은 북한으로 송환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갈 것입니다. 그날부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이나 이웃 누구라도 우리를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난 새벽 3시, 또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도 우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를 불렀고 저는 아들을, 순이가 지은이를 안으며 서로 꼭 껴안았습니다. 발소리가 2층 우리 층에 도착했지만 지나쳐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층 문 두드리는 소리와 비명이 들렸고 또 다른 가족이 끌려갔습니다. 이틀 뒤 새벽 할아버지가 급히 찾아와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위부가 선양 전체를 뒤지고 있으며 39호실 간부였던 저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 핵심이었던 사람이 탈출했으니 북한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베이징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위조 신분증 4장을 가져왔습니다. 일가족 모두의 조선족 신분증으로 한 장에 1000달러씩 4000달러를 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순이가 중국어 간단한 문장들을 가르쳤습니다. 지은이는 금방 배웠지만 민준이는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아주머니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어제 공안이 와서 우리를 찾는다고 했지만 모른다고 했다며 하지만 다시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도와주시냐고 묻자 아주머니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20년 전에 북한 사람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딸도 지금 15살로 제 딸과 같으며 그때 딸을 데리고 이곳까지 왔을 때 누군가가 숨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며 오늘 밤 떠나라고, 내일은 늦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가방 하나에 남은 돈과 여권, 가족 사진만 챙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떠나기 전 아주머니에게 말없이 고개를 숙이자 아주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기차를 타기 위해 선양역으로 향했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베이징까지 7시간이 걸리며 검표할 때 절대 북한말 쓰지 말라고,
한 번만 실수하면 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양역 새벽 5시 위조 신분증을 꺼내 매표소에 내밀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신분증과 우리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표를 내밀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순이는 창밖만 바라봤고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으며 민준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검표원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표와 신분증을 내밀자 검표원이 민준이를 유독 오래 쳐다보며 중국어로 나이를 물었습니다. 순이가 재빨리 중국어로 11살이라고 대답했지만 검표원은 순이를 쏘아보며 아이한테 직접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 기차 소음만 들렸습니다. 민준이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동생 손을 꼭 잡았습니다. 11살 그 세 글자만 중국어로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백 번 연습했지만 민준이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검표원이 무전기에 손을 가져가는 순간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국어를 내뱉었습니다.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중국어였습니다. 검표원이 신분증을 돌려주고 다음 좌석으로 가져온 가족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났을 때 민준이가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토하고 좌석으로 돌아왔을 때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순이가 마지막 남은 해열제를 먹였지만 소용없었고 민준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신음했습니다. 옆자리 중국인 할머니가 약을 건네며 순이가 중국어로 감사하다고 하자 할머니가 조선족이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지만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이고 30분쯤 지나자 열이 조금 내리며 민준이가 잠들었습니다. 베이징 도착 30분 전이라는 방송이 나왔지만 기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역이 아닌 곳에서 멈췄습니다. 긴급 점검이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지 정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제복 입은 공안들이 여러 명 타서 한 칸씩 돌며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칸에 온 공안에게 신분증을 내밀자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며 우리를 쳐다보고 다시 신분증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내 신분증 번호를 천천히 불렀습니다.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며 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전기에서 답이 오자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4명 모두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며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안을 따라 기차에서 내렸을 때 밖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어 수용소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공안이 차가 아닌 작은 역사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으로 걸어가 문을 여는 순간 안에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고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김성호 씨 가족 맞으십니까? 한국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중국 공안과 협조해서 구출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영문을 모른 채 승용차에 탔습니다. 차는 베이징 시내로 향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북한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대사관으로 가게 되다니요. 하늘이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2시간 걸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외곽을 벗어나 시내로 접어들었을 때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중국 공안 차량이었습니다. 우리 차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입니다. 북한이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차는 급회전했고 민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추격 차량은 수십 대로 늘어났습니다. 대사관까지 10분입니다. 신호등이 바뀌었고 빨간불이었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직진했습니다.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뒤에서 공안 차량이 바짝 붙었고 우리 차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흔들렸고
우리 가족은 이리저리 부딪히며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대사관입니다. 저기 담장이 보입니다. 멀리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대사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정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옆문으로 갑니다. 차가 급선회하여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사관 담장이 보였습니다. 차가 급정거하며 문이 열렸습니다. 뛰세요. 빠르게 담장을 넘으셔야 합니다. 저는 뛰어내려 민준이를 안고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순이가 지은이 손을 잡고 뒤따랐습니다. 뒤에서 공안들이 차에서 내리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담장 앞에 섰을 때 높이가 2미터가 넘어 보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먼저 담장을 타고 올라가 위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들 먼저요. 민준이를 들어 올리자 위에서 직원이 아이를 잡아당겨 담장 너머로 넘겼습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이를 밀어 올렸습니다. 담장 위로 올라간 순이가 넘어가려는 순간 공안이 10미터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담장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끄러졌고 그 사이 공안에게 다리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순이가 위에서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대사관 직원도 함께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공안의 손아귀에 잡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다리를 흔들었고 극적으로 담장 넘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안들이 담장 밖에서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이니까요. 대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안전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직원이 가져온 물과 담요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떨리던 손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보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와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민국으로 출발합니다. 평양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단둥, 선양 기차 검문, 추격전,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악몽은 끝났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하늘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부러진 줄 알았던 다리는 다행히 심한 타박상이었습니다. 절뚝거리며 한 발씩 내딛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은행 사용법, 교통카드, 휴대전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빨리 적응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고르는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가 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웃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조용히 적응해 갔습니다. 하나원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굳어있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쇼팽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양예술중학교에서 치던 곡이었습니다. 순이가 뒤에 서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순이는 마트에 갈 때마다 멈춰 섰습니다. 과일 코너 앞에서, 고기 코너 앞에서, 유제품 코너 앞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다는 것을,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북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선중앙통신에 접속했습니다. 반역자 김성호 일가 공개 수배, 재산 몰수, 3대 처벌 기사가 떴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파헤쳐졌을 것입니다. 친척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39호실 동료들이 조사받았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원을 나와 경기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평 남짓 평양 아파트의 7분의 1 크기였지만 가장 자유로운 우리 집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 등교하는 날 교복을 입은 딸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요.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축구를 하고 게임을 하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순이는 지역 오케스트라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바이올린을 다시 켰습니다. 은하수관 현악단에서 연주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자유롭게 원하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저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39호실 간부 출신이라는 경력은 쓸모없었습니다. 하지만 탈북 경험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일요일이면 교회에 갔습니다. 베이징에서 우리를 도왔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곳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던 날, 민준이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북한 갈 수 있어요? 저는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통일이 되면 가자.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가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위도 재산도 고향도 부모님 산소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눈물겨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